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오늘은 막스 베버의 책 직업으로서의 학문, 이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을 조금 준비해 봤어요. 일단 이 책과 책의 저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이에요. 이 책은 좀 오래된 책이어서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도서출판 나남에서 나온 이 책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얇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선택해서 보게 됐고요. 책의 저자인 막스 베버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독일 출생이시고 그리고 사회과학자세요. 분야가 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종교학, 역사학. 그러니까 사회과학 쪽을 되게 두루두루 다 이렇게 섭렵하신 그런 분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번역하신 전성우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베버 연구의 1인자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정치,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학문, 이 두 권을 다 이분이 번역을 하신 걸 전 읽었어요.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출판사에서 제공한 설명인데요. 학문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건네는 조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책의 제목 때문에 끌려서 이렇게 훅 읽게 됐거든요. 막스 베버가 1917년 독일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이고, 그리고 사회과학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강연 중 하나라고 해요. 학자라는 직업에 필요한 조건, 학문의 본질, 그리고 소명으로서의 학문에 대해서 쓴 책이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막스 베버 이분 자체가 학문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관심 있게 읽었던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의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예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우는 입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해 가야 되는가 이 흐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실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우리는 먼저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능하는 방식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민주주의 형태가 우리의 생활 조건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술식으로 쭉 나와 있지만 이걸 여러분께서 하시는 어떤 연구 주제를 이렇게 대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하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면 그게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를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기능하는 방식들을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형식이 우리 생활에 어떤 식으로 작동할 것인가를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민주주의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청중이 자신의 궁극적인 이상을 기준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입장을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청중이 저라는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내가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민주주의는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이론적인 형태만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정치 형태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길렀으면 어떤 식으로 그게 우리의 생활에 구현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분석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이 세 가지 민주주의 여러 형태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기능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그게 우리 생활에 어떤 결과를 가르쳐 줄 것인지 확인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특정 이론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의 이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그 자신의 궁극적인 이상을 기준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배운 이론을 내 것으로 해서 그걸 실제적으로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 바로 실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막스 베버는 유의사항을 이야기하는데요.
진정한 교수라면 청중에게 어떤 입장을 노골적으로나 아니면 암시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르치는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골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대놓고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암시적이라는 거는 본인이 알지만 그걸 밑에 깔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어떤 가치 판단이 작용해서 학생들에게 은연중에 그걸 내비칠 수도 있는 거예요. 막스 베버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치라든지 교수자의 행동 양식, 자신의 어떤 의식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을 전개했거든요. 여기서는 일단 정치적인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한 양식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양식은 옳고 이런 양식은 그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단에 있어서 교수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학생들은 듣는 사람인 거예요. 교수자의 어떤 이러저러한 의견에 대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반론을 제시할 수 없는 일방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교수자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위험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말은 첫 번째 말에 대한 더 깊은 설명일 수도 있고 강조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암시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의에 찬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는 학문적인 것을 전할 때 그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고루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해야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학생 고유의 견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거지,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편집해서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에 관련된 예시는 요즘에 전해지고 있는 어떤 정보의 전달 형태하고도 견주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사들은 기자가 사실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실들을 짜집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런 예시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은 어떤 교수님이 친일적인 어떤 견해를 밝힌다든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발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막스 베버의 이런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 발언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더 잘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